자, 이번에는 이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이라는 것은 이 작은 물체를 크게 보는 데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우리가 광학현미경은 생명 과학 분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포를 관찰하든지 뭐 여러 가지 미생물을 관찰하는데 광학현미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학현미경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시광선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인식하는 데는 이 전자기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체에서 반사되어 오는 전자기파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신경은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이 과시광선 영역의 전자기파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자기파는 태양에서 오는 빛밖에 없죠.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빛이 이 가장 에너지가 큰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자외선 영역도 있고 적외선 영역도 있습니다만은 가시광선 영역이 가장 태양빛의 에너지가 큰 그런 파장 영역의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동물들은 태양에서 오는 이 가시광선이 물체에 부딪혀서 오는 것을 관찰하여 그 물체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렌즈를 이용해서 이 작은 물체를 큰 상을 얻어서 그것을 관찰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과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인데요. 크기가 대략 한 100나노미터잖아요. 그래서 이 광학현미경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은 비율이 광학현미경보다도 훨씬 좋은 그러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자현미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 전자현미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광학현미경의 이 최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 광학현미경이 왜 최대 비율이 존재하는지 뭐 이런 데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자기파 파동은 회절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학현미경에서는 우리가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자, 렌즈를 통해서 어떤 점광은 거의 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거죠. 빛을 갖다 우리가 점광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광을 렌즈를 통해서 관찰을 합니다. 자, 그럼 이쪽에 상이 맺히겠죠, 스크린에. 자, 사람의 눈이고 망막이라 생각해도 뭐 됩니다. 사람의 눈도 렌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점으로 된 이 물체죠. 물체를 렌즈를 통해서 상을 얻으면은 점으로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꺾이기 때문에요. 회절 현상 때문에 이 점으로 상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라는 점광원이 렌즈에서 상을 맺히게 했을 경우에 이 푸른 색깔과 같은 이러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절에 의해서 빛의 최대되는 지점이 있고 최소되는 지점이 있고 2차 최대, 최소인은 이러한 회절 무늬가 여기에 우리가 스크린상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퍼지죠. 상이 여기서 여기까지로 보면은 이만 퍼졌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세컨더리 맥시멈도 있습니다만은 프라이머리 맥시멈을 생각하면은 상의 크기가 이 정도라는 이야기죠. 많이 커졌죠. 회절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A와 가까이 있는 B라는 점광원을 상을 얻었을 경우에 렌즈에서 동일한 렌즈로, 자, 그럼 여기에 붉은 색깔 형태의 상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A와 B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두 상으로 스크린상에 관측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A상의 최고점이 B상의 최저점보다 더 가까이 있으면은 이것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렌즈 분해능의 한계예요. 자, 그래서 이 분해능의 한계를 유도를 해보면은 복잡해서 유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보면은 이 두 개의 물체를 두 개로 분간 가능한 어떤 최소한의 각도, 떨어진 거리가 최소죠. 최소 떨어진 거리는 그에 관계되는 각도는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D는 렌즈의 직경입니다. 직경이고 람다는 사용한 파장이에요. 가시광선 영역 같으면 550 나노미터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보다도 더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이 스크린에 상이 두 개로 분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해보면요, 이 두 개의 점광원을 두고 렌즈하고 스크린을 두었을 때 이게 상이 얻어지죠. 자, 그러면은 회절에 의해서 상이 이런 식이 얻어지거든요. 중앙에는 밝고 어둡고 또 세컨더리, 이제 서더리 이런 식으로 이제 맥시멈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밝고 어두운 무늬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두 개로 분간이 가능해요. 그럼 점점 이 두 물체가 가까이 붙으면은 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물체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두 개인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두 개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정도 가면은 이게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한계가 바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관찰할 때 이 렌즈의 분해능 한계 때문에 지표상에 있는 두 물체를 두 물체로 분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의 이 고도가 500km라고 칩시다. 지표에서 500km 떨어진 궤도를 인공위성이 돌고 있고, 카메라 렌즈 직경이 이 30cm인 그러한 카메라로 지표를 관찰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지표상에 있는 두 물체로 분간할 수 있기 위한 두 물체의 떨어진 최소 거리 x 미니멈이 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앞에서 식에서 보다시피 여기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가 떨어져 있죠. 떨어졌으면은 이 렌즈에서 보는 각도를 보면은 각도의 차이가 세타 미니멈 안에 있는 것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분간이 안 났겠죠. 이보다 더 크면은 당연히 이 두 개를 분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타 미니멈이 렌즈 직경분의 1.2 람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시광선은 여기 550 나노미터를 이용하면 되고요. 렌즈 직경이 30cm니까 여기 0.3 미터를 잡으면 되고, 그러면은 최소 각도가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레디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물체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두 물체의 떨어진 그 렌즈에서 봤을 때 각도가 요 각보다는 적어야 된다. 적으면 최소니까 이보다는 커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두 물체에 떨어진 거리는 뭐냐 하면은 인공위성의 고도가 500km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에다가 각도를 곱으시면 되겠죠. 그럼 1.12 미터 돼요. 자, 그래서 이 인공위성에서 500km 상공에서 직경이 30cm인 꽤 크잖아요. 그 렌즈가 직경이 30cm 같으면 꽤 큰데 이 렌즈로 지표를 관찰했을 때 지표상에 있는 두 물체가 두 개로 관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떨어진 거리가 대략 한 1m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는 이 전자기파의 회절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렌즈 직경을 더 큰 렌즈 직경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군사위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그러한 렌즈로 사용하면 되겠죠. 또 물론 적외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시광선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적외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전자기파를 사용하여 물체를 관찰했을 경우에는 이 렌즈를 통해서 관찰했을 경우에는 항상 이러한 이 렌즈의 분해능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미경을 한번 봅시다. 현미경의 구조는 이 렌즈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렌즈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둘 다 이제 볼록 렌즈고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렌즈를 우리가 대물 렌즈라고 해서 물체를 본다는 의미에서 대물 렌즈고요. 뒤에 있는 렌즈는 대안 렌즈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그래서 아이피스고 이거는 오브젝티브 렌즈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렌즈를 이용해서 어떻게 물체를 크게 보느냐 하면요. 이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 바로 바깥에, 아주 가까운 바깥에 물체를 두고 봅니다.
올 경우에 이 대물 렌즈에 의한 1차 사항이 대안 렌즈의 초점 안에 맺히게 하든지 또는 초점에 맺히게 하든지 하면은 이것이 큰 허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물체가 볼록 렌즈의 초점 거리 안에 있으면은 큰 허상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큰 허상을 사람의 눈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현미경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미경의 배율은 대물 렌즈의 배율 곱하기 대안 렌즈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대물 렌즈의 비율은 초점 거리가 F5 같으면 F5분의 L, 요 길이요. 경통의 길이라고 하는 경통 길이랍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대략 한 17cm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자, 그리고 대안 렌즈의 비율은 F2, 그러니까 대안의 초점 거리분의 25. 그래서 25cm 떨어진 지점에서 우리가 관찰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1차 사항이 대안의 초점에 맺히게 하면은 무한대의 사항을 맺히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현미경은 두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물체를 크게 보게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외선을 사용하는 현미경도 있을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시광선을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그 전자기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한 렌즈의 이 최대 비율, 그래서 회전량 최대 비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본 이 물체에서 떨어진 거리, 렌즈 떨어진 거리가 주로 이 대안 렌즈의 초점 거리에 가깝고요. 그리고 초점 거리분의 렌즈 직경은 대충 1에 가까워요. 1에 가깝고. 자, 그래서 두 개의 떨어진, 분간할 수 있는 두 개의 떨어진 그 물체의 거리는 대략 빛의 파장에 가깝습니다. 사용한 빛의 파장에 가깝고. 자, 그래서 파장이 55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대략 비율이, 최대 비율이 2000배 정도 돼요. 자, 그래서 광학 현미경의 최대 비율은 대략 한 2000배 정도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최대 비율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광학 현미경에서는 가시광선을 사용하는데 이 가시광선의 회절 현상 때문에 렌즈에서 회절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최대 비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광학 현미경보다도 비율을 큰 그러한 그 현미경을 만들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X미경 람다 가까이니까. 그래서 비율은 뭐 대략 람다분의 이거니까요. 자, 그래서 X미니멈이 이 람다에 가까우니까 대략. 그래서 이 광학 현미경보다도 더 큰 비율을 얻으려면은 광학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이 가시광선보다도 더 파장이 더 짧은 것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은데 그거는 여러 가지 물체를 투과해서 우리가 안 내부를 관찰하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도 일종의
뭐 작은 물체를 크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내부를 더 세밀하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물체의 내부를 더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학현미경 말고, 그래서 이 가시광선을 사용하지 말고 전자를 사용하자, 이런 것이 바로 전자현미경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자현미경이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고속 전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더브로이 물질파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아주 고속으로 진행하면은 그 전자도 파동으로 보잖아요. 파동을 보고 그 파동의 파장은 mv분의 h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게 더브로이 물질파잖아요. 그래서 전자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전자의 경우에는 파장이 아주 짧은 그러한 파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속 전자를 이 물체의 내부를 관찰하는데 그래서 작은 물체를 크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전자현미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자총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 있고요. 금속에 니크로존 히터가 이런 식으로 접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히터 열을 가하면은 금속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튀어나오죠. 자, 튀어나오는데 이 바깥에서 전압을 걸면은 이 튀어나온 전자가 속도가 빠르죠. 전압에 의해서 속도가 빠르죠. 자, 그래서 이 튀어나오는 이 전자의 속도는 물론 우리가 걸어준 전압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 전압비에 의해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EB죠. 전자의 전하량에다가 흘러준 전압의 값이 바로 이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요. 이것이 모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되고요. 여기서부터 속도를 갖다가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속도의 전자의 파장은 더브로이 물질파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여기다가 이어주고 하면은 단위를 옹스트롱으로 했을 경우에 이 전자의 파장은 루트 B분의 12.3 옹스트롱이 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볼테이지를 알면은 여기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파장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전자총에서 전자를 가속시키는데 50V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전자의 파장을 구하라 했어요. 이 식에서 B 대신에 50을 잡으면 1.74 옹스트롱이 나오죠. 아주 파장이 짧잖아요. 자, 그래서 물체의 내부를 아주 크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현미경은 여러 종류의 전자현미경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TEM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EM은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에서 투과 전자현미경입니다. 자, 투과 전자현미경은 시료가 여기 있으면요,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들이 이 물체를 통과하죠. 통과한 빛을 갖다가 전자니까 전자도 전자기 빠른 경우에 전자기 파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파동으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체를 통과한, 그래서 트랜스미션이죠. 투과죠, 투과. 물체를 통과한 전자를 집속시켜가지고
이게 모으면은 상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자기 때문에 모으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자기 렌즈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가 렌즈 자체가 광학 렌즈의 경우에는 이 가시광선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기 렌즈도 전기를 띤 이 전자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건 마그네틱 렌즈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대물 렌즈 있고 대안 렌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가전자 현미경에 의해서는 이 고속의 전자가 우리가 시료를 토가해서 나오는데 밀도가 높은 부분은 토가가 작게 되고 밀도가 작은 부분은 토가가 많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큰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안은 진공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전자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기체 분자들이 있으면 충돌해서 에너지를 잃으니까 이 안은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자 현미경의 경우에 비율이 최대 100만 배입니다. 최소 50배에서 100만 배까지요. 자, 그리고 분해 한계가 1.4 옹스트롱이니까.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옹스트롱 단위잖아요. 몇 옹스트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내부까지 또 우리가 이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비율이 좀 떨어지는 전자 현미경입니다. 대략 한 20만 배 되는 비율이 최대 비율이, 그리고 분해능의 한계가 3.4 옹스트롱 정도 되는 전자 현미경입니다. 자, 이 몇 가지 이 토가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건 나노 입자입니다. 나노 입자인데 이 크기 하나하나가 여기까지가 50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대략 한 6, 70 나노미터죠. 이 크기가 직경이 한 6, 70 나노미터 된 나노 입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노 입자인데요. 나노 입자를 바깥에 어떤 다른 물질로 코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50 나노미터니까 대략 적어도 한 6, 70 나노미터 크기의 이 나노 입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배율이 좀 낮게 해서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박테리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배율이 꽤 커야 돼요. 왜냐하면 그 크기가 한 100 나노미터니까 앞에 본 요 정도 크기라고, 나노 입자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나노미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러한 바이러스들도 뭐 이 TEM을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기체고요. 이 박테리아 종류들이고요. 요 사스 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이 색을 갖다가 색을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색을 갖다가 칠한 겁니다. 자, 다음에는 SEM 장치,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캐닝이기 때문에 주사죠, 주사 전자 현미경,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 장점이 뭐냐 하면은 그 원리는 이 고속 전자가 이 시료면을 때리면은 2차 전자가 나와요. 그 2차 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영상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싶은 부분은 다시 그곳으로 가서 다시 스캐닝을 또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템은 아까 보았다시피 이 전자빔이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걸 갖다 우리가 보고 싶은데 무슨 부분을 갖다가 이 포커싱해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로를 다시 끄자내가 다시 다른 시로를 넣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전자가 투과되어 가고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투과가 많이 되는 부분, 적게 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영상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을 선택해가 볼 수 없죠. 대신에 이건 배율이 크잖아요. 배율이 100만 배나 되는데요. 그런데 이 주사전자 현미경은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싶은 부분을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자석 렌즈에 전압을 적당히 걸어서 때리는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비율이 좀 떨어지죠. 대충 30만 배 정도가 최대 비율입니다. 그리고 분해 한계가 한 15 옹스트롱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표면을 관찰할 때 우리가 미진한 부분은 다시 가가지고 더 상세히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비율은 템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종류의 시로를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관찰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터널링 이펙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터널링 이펙트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금속 종류의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뾰족한 거예요. 요 끝부분이 이 옹스트롱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자, 이 팁이 우리가 관찰하는 면, 주로 금속면입니다. 자, 금속면에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은 이 금속에 있는 전자가 양자역학적인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튀어나옵니다. 됐죠? 자, 튀어나오고 여기에 높이를 컨트롤하는 그런 피조일렉트릭이라는 장치를 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관찰됩니다. 그런데 전류가 일정하게 되는 궤적을 그리면서 운동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피조일렉트릭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전류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시료의 굴곡과 동일한 궤도를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궤적을 통해서 이 시료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표면의 굴곡을 관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터널링 효과를 이용해서 시료의 주로 도체입니다. 도체 시료의 이 굴곡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TM 장치입니다.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그래서 주사 터널링 현미경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치를 통해서 도체 표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체 표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팁을 이용해서 원자를 찝어낼 수 있죠. 어떤 원자를 찝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팁의 크기가, 이 팁의 뾰족한 정도가 옹스트롱 단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를 찝어가지고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자, 이 배치를 한 것이 이겁니다. 자, 밑판은 굴입니다. 구리 면에 철, 요 하나하나 원자가 철이에요. 철을 갖다가 STM 장치를 위해서 찝어가지고 이 구리 면에 이런 식으로 원 모양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경이 71.3 옹스트롱이고요. 반경이고. 그리고 이것이 48개의 철 원자를 구리 표면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M을 이용해서 원자를 찝어가지고 이 구리 표면에 철 원자를 찝어서 구리 표면에 옮겨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표면에 철 원자를 이런 식으로 배치한 앞에 그림과 비슷합니다. 자, 이 그림은 보면은 무슨 성같이 보이죠? 그런데 성이 아니고 STM으로 관찰한 구리 표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철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니켈 면을 갖다가 관찰한 것이죠. 니켈 원자들이 이것이 하나하나가 원자들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 본 것과 비슷합니다만은 구리 면에 철 원자를 배치해 가지고 원자라는 글자를 새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해주실 겁니다만 처음으로 이걸 한 것은 IBM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니켈 면에다가 제논 원자를 배치해 가지고 IBM이라는 글자를 새긴 것이 아마 이게 최초일 겁니다. 그 후에 앞에서 보았다시피 여러 가지 모양, 이런 모양도 이 카본 모노사이드를 플래티넘 면에 이런 식으로 배치해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든 것이라든지 이런 글자를 썼다든지 이러한 목장의 테두리 같이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 IBM, 1990년에 IBM에서 최초로 이런 이 STM을 이용해서 원자를 배열한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후로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AFM을 보겠습니다. AFM은 Atomic Force Microscope인데 앞에 STM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도체만 가능해요. 물론 특별하게 처리를 해서 부도체 면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STM은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료에 있는 전자가 터널링해서 올라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료 표면이 이 금속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부도체를 갖다가 관찰할 경우에는 부도체 위에다가 또 얇은 도체 막을 입혀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STM은 금속 표면을 관찰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체 면을 관찰하는 장치가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AFM입니다. Atomic Force Microscope입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부도체 면이 굴곡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캔틀레버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 부도체 면을 끌고 지나갈 수도 있고, 물론 약간 띄어가 지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도체 면을 접촉하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굴곡에 의해서 이 캔틸레버가 움직이죠.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움직임에 따라서 이 높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높이 변화를 우리가 캔틸레버에 레이저를 비추어 가지고 여기서 반사되어 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이 높이를 이 델타 H, 라지 H는 델타 스몰 H하고 비례하겠죠. 자, 그래서 이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이 시료면의 굴곡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AFM이 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도체 면을 AFM을 통해서 관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팁이고요. 온모 위에 얹은 이러한 물질의 표면 사진을 AFM으로 관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동일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광학현미경은 관찰하는데 가시광선을 사용하죠. 그리고 모든 파동은 회절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경우에 렌즈를 통해서 관찰하면은 결과적으로 회절에 의해서 이 최소 배율이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파동에서 회절 현상은 좀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다시피 그 배율이라는 것이 사용한 빛의 사용한 그 전자기파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그 내부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광선 말고 고속 전자를 사용하자 하는 것이 바로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움직이는 물체는 모두 다 파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불어의 파장에서. 그래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자는 굉장히 파장이 짧죠. 그래서 그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 고속 전자를 이용함으로써 물체 내부를 더 상세히 관찰하고자 하는 장치가 바로 전자현미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은 여러 전자현미경이 지금 고안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투과전자현미경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네스트 루스카라는 사람이 고안해서 아마 1980년대에 개발해서 이 사람이 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주사전자현미경 샘도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주사 터널링 전자현미경 STM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여러 분야에, 물리 분야에 또는 화학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프,
AFM도 1982년에 개발되어서 이 부도체 면을 관찰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자현미경이 현재 아주 작은 그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전자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